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수술의 요점 정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학교 때 공부할 때부터 저희 학교에서 야마라 그랬었는데 시험 칠 때 야마 정리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점 정리 체질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발치 즉시도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편하게 들으시고 또 임상에 적용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핸드아웃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2014년도에 지휘신보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방송이 지나가서 또 한번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들어가시면 아마 아카이브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물론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즉시 식립 연수회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연구회 또 모임이 있어서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제가 늘 유명하신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저 선생님들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되실까 항상 궁금했기 때문에 저는 강의할 때 이런 제 소개라고 해야 될까요? 넣게 되는데요. 저는 외과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잡다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뽀샵 처리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열 1위, 서열 2위, 제가 지금 현재 서열 3위를 맡고 있습니다. 아직 강아지가 없는 관계로 현재는 서열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병원입니다. 수원에서 저는 개업을 하고 있고요. 한 20년 다 돼 갑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있고요. 요즘에는 저희도 직원 뽑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 놀러 갔을 때 사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점 정리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가능하면 좀 많이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먼저 이미디엇 임플란트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자세한 부분들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밖에서 이미디엇 임플란트의 성공률이라든지 이건 어떻고 저떻고 한 그런 부분을 한번 논문을 통해서 조명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발치와의 치유 과정을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발치 즉시를 하려면. 그 다음에 발치 후의 치조거리 흡수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적응점과 용어 정리,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적인 고려사항. 오늘은 주로 이제 수술 파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수술적인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식립 위치와 식립 깊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에 대한 팁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위별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치가 보험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발치의 보험 적용과, 그 다음에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전반적인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생각하는 임플란트의 치료 흐름은 80년도에는 이제 서저리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뼈가 있는 자리에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탑다운, 그러니까 뼈를 만들어서 이제 이상적인 보철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갔다가, 이제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환자분들의 편의 위주, 그러니까 환자분들 페이션트 오리엔티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이미디엇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페이션트 프렌들리하다고 할 수 있죠. 환자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하다, 최소 침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동의를 하실 거고요.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환자한테는 좋고 또 수술하기는 간편하지만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하고 알아야 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플랩을 열지도 않고 발치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 그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공부를 할 게 많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이제 치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21번과 13번이 그 치주질환에 의해서 발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그 임플란트를 플랩리스로 한 번에 수술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만약에 이런 정도의 결과들을 보일 수가 있다면 페이션트 프렌들리 미니멀리 인베이시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거치려면 우리가 먼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전에는 그 발치 즉시 식립의 골 결손의 분류, 이 치아가 지금 어떻게 뼈가 녹아서 치조골의 형태가 되어 있을까, 알베올라 소켓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발치를 하고 났을 때 뼈가 과연 어느 만큼 녹을 것인가, 또 어디가 녹을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바로 빼고 바로 심을 것인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딜레이 타입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식도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이렇게 수술 단계에서 보면, 그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과연 임플란트를 어디다가 심을 것이냐. 이게 그 힐링 사이트하고는 조금 다르게 발치과라는 그런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수술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디다가 심을 거냐, 수평적, 수직적 식립 위치는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제 그 알베올라 보온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럼 이걸 플랩을 젖혀서 갈 거냐, 플랩 리스로 갈 거냐,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발치 즉시 식립은 이제 고리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고리식제를 사용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점핑 디스턴스가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 인터널, 익스터널, 그 표면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악 전치부 같으면 심미성을 위해서 이제 CTG라든지 이런 연조직 이식술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 수술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리고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통 많이들 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약간의 이제 그 차이들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여기 있는 걸 다는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보철 단계죠. 보철 단계에서는 먼저 살펴보면 이제 임플란트,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는 식립 깊이가 일반적으로 조금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발치와의 수직적인 흡수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깊어졌을 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 그 다음에 보통 다 알고 계시죠? 팔라탈이나 링구알 쪽에 식립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 보철적인 문제들 혹은 벽화울 쪽에 생기는 캔틸레바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링구알 쪽이나 팔라탈의 식립이 되기 때문에 보철적으로 봤을 때 그 서브 진지바 컨투어의 그 모양들이 일반 컨벤셔널한 보철보다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다른 걸 떠나서 오늘 일단 먼저 알아볼 거는 우리가 이 발치 즉시 식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과 모르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2012년도에 그 올테가가 발표한 그 이미디엇 임플란트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테믹 리뷰 논문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임플란트,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의 전반적인 조망을 하기 위한 좋은 그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논문에 보면은 76년도에 이 독일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슐트하임인가요?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처음으로 그 이미디엇 플레이스먼트라는 논문을 발표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년도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물론 이 논문은 제가 알기로는 실패하신 걸로 그렇게 논문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닥터 나자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발치 즉시 식립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발치 즉시는 수술 횟수를 갖다가 줄여주겠죠. 그리고 치료 기간이 많이 짧아지죠. 보통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상적인 3차원적인 형태의 임플란트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의 전제는 치아가 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알베올라 본이라든지 소프티슈를 갖다가 이제 보존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치 즉시 식립의 제한 요소는 이 논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발치와의 몰폴로지, 다시 말해서 이게 뭐 사벽성 골결손이냐, 일벽성 골결손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리피컬 패솔로지가 존재하는 경우에 제한 요소라고 이 논문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치아 주변에 케라티나이즈드 진지바가 부족한 경우 이때도 제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나중에 FGG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심바이오타입은 꼭 이렇게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주의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소프티슈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개방창 힐링, 오픈 운드 힐링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강의하고는 꼭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논문을 살펴보면 총 135개 아티클에서 20개 정도를 소팅을 해서 총 1139개 이미디엇 임플란트를 1년 이상 팔로우업을 해서 그 결과들을 보고 있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대충 5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크리스탈 본 흡수, 그 다음에 소프티슈 리세션, 페리피컬 임팩션, 갭 트리트먼트, 임플란트 스테빌리티 이런 정도를 항목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루한 이런 글씨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앞에만 좀 나오니까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PI에서 컨센서스 컨퍼런스가 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가 임플란트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디스커션을 하고 그 결과들을 갖다가 책으로 이렇게 내는 형태로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11월 달에 나온 책의 내용을 보면 이미디엇 임플란트, 발치 즉시 식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 이미디엇 임플란트는 일반적인 딜레이드 타입의 임플란트들에 비해서 보철의 위치를 잡는 거라든지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려운 술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동의를 하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코잘 리세션은 생긴다라는 것이죠. 발치 즉시 식립을 한다고 해서 뮤코잘 리세션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80% 정도에서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들이. 그리고 서바이벌 레이트, 성공률들, 생존율들을 봐도 일반적인 딜레이드 타입 힐링 사이트에 심은 임플란트들에 비해서 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통계도 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발치 즉시 조금 더 성공률이 높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성공률도 괜찮은 그런 수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점핑 디스턴스 2mm 정도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2mm 이상 넘어가는 점핑 디스턴스가 점핑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임플란트를 심고 발치와에 있는 협측 골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갭 디스턴스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2mm 이상이 되면은 그раф트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그러면 본 그раф트를 할 때 어떤 게 가장 좋은 머티리얼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컨트로버시가 있다, 논란이 좀 있다라고 하고 또 그 갭이 얼마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하나라고 정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디엇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발치 즉시 식립을 하더라도 발치화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흡수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힐링 사이트도 똑같지 않습니까? 임플란트가 사실은 본의 퍼포먼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현상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그раф트를 하게 되는데, 이 본그раф트를 하게 될 때, 수평적인 고래 흡수는 우리가 본그раф트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흡수되는 것들을. 그런데 발치화가 수직적으로 녹는 것들은 본그раф트를 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보통 한 1, 2mm 정도의 흡수는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상악전치부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한테 아무리 수술을 잘 하더라도 파필라가 한 1, 2mm 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 조금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꼭 하시는 게 좋죠. 예민하신 분들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치 즉시 식립을 상악전치에 한다고 해서 모양이 아주 예쁘게 완벽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본그раф트를 하게 되면, 오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결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발치와의 힐링 포텐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힐링 사이트보다는 상대적으로 결과가 좀 더 좋다. 이렇게 그 세계적인 대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ISQ 밸류는 그러니까 초기 고정력이죠. 초기 고정력은 처음에는 조금 낮지만 갈수록 이제 비슷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말씀드렸던 그 논문의 결론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보면서 제 케이스의 일부를 같이 좀 대비를 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인터프록시말 본 레벨과 그 다음에 서브티슈 프리저베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딜레이드 타입과 이미디어트 타입 수술을 보면 두 개를 놓고 보면 본 레벨이 유지가 되는 것이냐과 그 다음 서브티슈가 유지가 되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은 이렇게 발치 즉시가 유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두 개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구치부나 소구치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약간의 차이가 there is difference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약간의 차이가 좀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발치 즉시가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환자를 보시면 환자 공교롭게도 이렇게 왔어요. 여기는 프랙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힐링이 되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파필라의 그 코어 부위가 이렇게 좀 다 상해버려서 오셨는데,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수술을 이렇게 했죠. 여기 이렇게 팔라탈에 식립을 하고 여기도 이제 수술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보철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리모델링이 되면은 좀 더 모양이 예뻐질 건데, 뭐 두 개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본 레벨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세 번째 내용이죠. 세 번째 내용이 그 트리트먼트의 갭입니다. 그래서 갭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본그раф트를 하게 되겠지요. 2mm 이상 되게 되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GBR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멤브레인을 써서 GBR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발치와에서 그게 꼭 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노 컨센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가능하면 발치와에서는 GBR을 안 하는 쪽으로 수술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거죠. 만약에 임플란트를 우리가 이렇게 식립을 하고, 구치부니까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걸 GBR을 한다든지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당겨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 콜라 테이블 넣고 홀딩 슈처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환자를 위해서나 또 술자를 위해서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사진을 찍어 봤는데 이렇게 거의 힐링이 잘 일어났죠. 그래서 8개월쯤 지나서 보철을 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은 그 환자분이 좀 늦게 오시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또 땡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수술들이 발치와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감염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페리피컬 인펙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절대적인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아니다라는 거죠. 수술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 전제가 뭐냐면 철저한 대부리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대충 긁어내고 연조직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아이고 내가 그냥 긁어라 그러니까 긁는 정도로만 해서는 인펙션이 남아 있게 되는 경우에는 페리피컬 인펙션이 그대로 임플란트 후에도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부리망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힐링이 잘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제 케이스를 보시면 이와 같이 지금 페리피컬 리전이 이렇게 있고요. 피출라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발치를 하고 이제 연조직을 깨끗하게 다시 제거를 해내고 그 다음에 뭐 안티 소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이 피출라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통 한 피출라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빠르면 한 2, 3주, 늦어도 한 달 정도 지나면 피출라는 거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지나서 피출라가 사라져 있다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 약간 파이브로틱한 티슈가 남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염은 아니고요. 그래서 페리피컬 리전이 있어도 발치를 하면서 그 감염원은 제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발치식 식립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딜레이드 타입과 이미디어트 타입이. 저도 이 부분에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상악 전치부에서 발치 즉시 식립을 했는데 ISQ 밸류가 한 74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발치 즉시냐 아니면 딜레이드 수술이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본의 퀄리티, D3본이냐, D2본이냐, 뭐 D4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는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치와의 치유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와 치유에 대한 논문들은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 논문들을 보시면 뭐 숫자에 따라서 힐링되는 기간들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이 이제 인용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암노어의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9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 생이라고 비슷한데, 어쨌든 되게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내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힐링이 일어난다라고, 이런 형태로 힐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잠깐 살펴보면, 일단 첫째 날에 일어나는 것들이 블러드 클럿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발치와에 이런 형태로 블러드 클럿이 다 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용일 현상이 생기면서 그라뉴션 티슈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발치와의 블러드 클럿이 형성되는 이 과정이 전체 발치 식립 임플란트 수술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발치 즉시 식립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포커스는 뭐냐 하면 임플란트를 잘 심는 문제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블러드 클럿을 임플란트 주변에 얼마나 잘 유지를 시켜주느냐, 그 두 가지가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수술을 하실 때 항상 블러드 클럿을 내가 얼마나 잘 유지를 시켜주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술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것이 수축이 되면서 그라뉴션 티슈가 생기게 되고요. 4일쯤 지나고 나면 이제 뭐 파골세포도 나온다 그러고 뭐 하여튼 등등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이제 일주일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오스테오이드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발치와의 뼈가 만들어지기 위한 그 매트릭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기초가 되는 거죠. 거푸집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닥터 린델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프로비저널 매트릭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제 내가 이를 빼고 일주일쯤 있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됐는데, 발치 즉시로. 이제 막 연조직은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했는데, 이 오스테오이드를 제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론적으로는 이걸 제거 안 해도 될 겁니다. 아마 이건 본으로 넘어가는 조직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위에 것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브리딩이 많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디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저도 해보면 이게 오스테오이드인가? 뭐 저희가 오스테오이드에서 구체적으로 뭐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다 제거를 하고 깔끔하게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일주일쯤 지나서 오스테오이드가 형성이 된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주 정도 지났을 때 여기 보시면 연조직이 덮인다는 겁니다. 창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창으로 그 수술을 했을 때 여기가 빨리 덮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힐링 어버트가 올라가 있다면은 더 빨리 덮일 수 있겠죠. 힐링 어버트까지만 가면 되니까요. 다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3주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달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생겨있던 그 상피가 이렇게 뭐 이거 데스모좀이라 그러나 헤미데스모좀이라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강도를 가집니다. 연조직이.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다가 다시 열어서 수술하려면 2달 정도를 기다리면 연조직이 이렇게 지비아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텐전이 강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단단해진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발치화가 1차적인 힐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찬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성긴 우분골들이 처음에 생성이 되는 상태가 2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발치화의 1차 힐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달 정도에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2달, 즉 4달이 되었을 때 이제 본들이 리모델링이 되면서 이제 라멜라 본과 본 매로우로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3주, 첫날 브로드 클라 3주, 그 다음에 2달 정도를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조골 흡수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수치를 꼭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개념은 뭐냐? 생각보다 많이 흡수가 된다. 이것이 발치 후 치조골 흡수의 큰 틀이 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뭐 수많은 논문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일부를 좀 보면 그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보통 뭐 첫 달 뭐 얼마 동안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된다. 근데 호리존털 흡수가 버티컬 흡수보다 한 2배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흡수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요. 상악구 치부에서는 상악구 치부가 우리가 그 서빅스에서 그 전체적인 길이가 대략 한 11mm 내외 정도 될 겁니다. 10에서 한 12mm 사이가 되는데 그 중에서 3에서 7mm가 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뭐 이것도 상당히 많이 녹죠. 하악은 아예 대놓고 50% 정도 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치부에서. 그러니까 한 절반, 뭐 절반이 꼭 안 되더라도 한 절반 가까운 것까지 그냥 놔두면 녹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녹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고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여기 발치를 하고 여기는 그 컨트롤 라테랄 쪽에는 치아가 되겠죠. 보면, 그러니까 원래 디멘전이 이 정도인데, 열어보니까 이 정도로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녹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이 재미가 있는 논문인데요. 피에트로브스키가 67년에 발표한 논문인데, 149개의 모델을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어떤 비교냐면, 하나의 치아가 미싱이 되고, 거기에 있는 콘트라 라테랄 투스, 다시 말해서 11번이 미싱이라면 21번이 남아있는 그런 그 모델들을 갖다가 해서 그 발치된 자리하고 치아가 남아있는 자리에 그 바코링구알, 바코팔라탈의 거리를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냐. 그게 이제 흡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하악에서 바칼 쪽에서 뭐 대략 전치에서 2, 3, 그 다음에 구치로 올수록 4 이렇게 넘어가고요. 링구알은 확실히 좀 적게 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악에서는 전치부 쪽에서 3mm. 요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또 그 강의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악 전치의 흡수량은 대략 한 3mm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구치로 갈수록 5,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평균을 내면
박할 쪽이 그 팔라탈이나 링구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흡수가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할 쪽이 훨씬 더 흡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의 논문도 사실은 그 발치와 흡수에 많이 언급되는 논문인데요. 그 싱글투스 익스트랙션입니다. 그 치아 하나 뺀 거하고 서너 개 아니면 풀 발치한 거하고는 흡수량이 다르겠죠. 자연 치아들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흡수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여기는 단독 발치 같은 경우에 그 1년 정도에 한 절반 정도가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대구치, 소구치에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논문들하고 맥락이 비슷하죠. 그리고 그 변화가 소구치보다는 대구치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구치가 당연히 넓으니까 더 많이 녹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르죠. 상악보다는 하악이 더 많이 녹는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상악이 이제 뼈가 성기고 하악이 단단한 골이니까 하악이 좀 덜 녹지 않겠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죠. 이건 이제 제가 그걸 추정한 건데 논문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제가 추정해 보면 상악의 연조직이 하악보다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조직이 두꺼우니까 그 연조직이 이제 밑에 있는 본을 좀 보호하는 그리고 이제 바이올로직 위스도 이렇게 충분히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상악이 좀 덜 녹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인 변화는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온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을 할 때 치조골의 변화에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하악구치 부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악구치 부의 본이 인텍트하고 굉장히 넓기 때문에 와 하면서 막 센터에다가 이렇게 빵 굵은 임플란트를 심는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도 링구알 쪽에 좀 치우쳐서 식립을 하고 지나치게 굵은 임플란트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선생님들 임상에서 많이 보시죠. 뭐 여기 특별히 덴처의 서베이드 크라운도 아니고요. 그냥 이대로 방치가 된 상태에서 지켜보니까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흡수가 되어버린 이런 케이스들 뭐 임상의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조골 흡수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적응증과 용어 정리,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의 적응증은 제가 그 처음에 임플란트를 배울 때만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발치와 하방에 3에서 5mm 정도의 본이 있는 경우가 적응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발치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가 이렇게 러프 서피스로 잘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꼭 이런 본이 없다 하더라도 그 발치와 내의 측벽에서 어느 정도의 스타빌리티를 얻을 수만 있다면 발치 즉시 식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조골의 파괴가 없는 사벽선 골결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벽선 골소실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갭이 크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썩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적응증은 일단 액티브한 리전, 뭐 발적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 퍼스가 나온다든지, 피버가 있다든지, 발치와에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연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벽선 골 소실이 있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기다렸다가 하는 수밖에는 없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잔정골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도 꽤 많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초기 고정을 못 얻는 경우라면 발직을 할 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케라티나이드 진지바가 부족한 경우, 대략 뭐 제가 논문에 정확하게 있는지는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 2mm 정도 이상의 케라티나이드 진지바가 최소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겁니다. 술자의 경험이나 자신감이 없는 경우 비적응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발직의 경험이 어떠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처음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지 않으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부위는 상악 소구치 부위가 되겠습니다. 상악 소구치 부위는 상악 소구치 부위의 발치화가 인텍트한 경우, 그러니까 녹아 있지 않고 인텍트한 경우가 가장 시작하기 좋으신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심미성이 아주 요구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사이너스도 주로 구치부 쪽에서 많기 때문에 사이너스가 없는 케이스,
그런 경우에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치부 쪽으로 넘어가시고 구치부 쪽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신이 붙으시면 상악 전치부 쪽에 인택트한 케이스로 넘어가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발치와의 열개가 있거나 뭐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들로 넘어가시는 게 순서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살펴보면 그 식립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한메일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셔야 될 식립 시기가 2개입니다. 8주하고 16주, 다시 말해서 2달, 4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1은 바로, 타입 2는 2달 기다렸다가 연조직이 완성되고, 타입 3는 발치하고 4달 기다렸다가 발치하고 완전히 완성되고, 그 이후에 심는 것. 이렇게 해서 타입 4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포지토가 2006년에 발표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더 심플하기 때문에 여기는 8주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디어트는 바로 심는 것, 이미디어 딜레이는 8주 정도 기다렸다가 연조직이 어느 정도 이제 되고 나서 심는 것,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심는 걸 딜레이드 이렇게 심플하게 나눠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디어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발치하면서 바로 심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은 뭐 당연히 수술 횟수가 감소가 되고 치관 유두를 보존할 수 있겠죠. 상악 전치부에서 특히. 단점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클로즈는 잘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감염의 가능성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딜레이드 이미디어 타입은 한 8주 정도 사이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죠. 이제 GBR 같은 걸 발치화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감염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수술 횟수가 증가하고 치관 유두가 상실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용어 정리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지금 너무 빠른가요? 빠르지는 않으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술적인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발치와 수술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인펙션 컨트롤, 소프트 티슈 매니지먼트,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 본그라프트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펙션 컨트롤입니다. 발치와의 인펙션 컨트롤은 우리가 이제 발치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캐리어스에 의해서 발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랙처가 되어서 발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치주질환에 의해서 발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에 2개는 사실은 발치화가 감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프레시한 발치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발치 즉시 식립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치주질환에 의해서 발치화에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 발치 즉시를 하려면 그것들을 이제 감염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연조직이나 인펙션 소스를 갖다가 철저하게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지컬 큐렛이나 몰트 큐렛 같은 걸로 발치와 측벽을 갖다가 이렇게 박박 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저는 뭐 하이스피드 바로 이렇게 연조직을 다시 갈아낸다든지 아니면 얼병야구 같은 걸로 이렇게 연조직을 제거한다든지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시한 브리딩을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2가지 경우, 한 이유가 충치라든지 아니면 그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PDL들의 셀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근데 감염와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발치와의 비정형적인 힐링, 다시 말해서 이랩틱 힐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염증이 없는 치아와 염증이 있는 치아의 치유를 비교를 해보니까 발치와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골 형성 속도도 느리고 양도 적었다라는 것이죠.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이유가 뭐냐를 살펴보면 발치와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발치와 측벽에 스클레로틱 체인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발치와 벽이 단단하게 변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서 발치와 표면에 있는 보크만 캐널이 이렇게 붕괴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막힌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 복합한 캐넬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그 발치와의 그 골수로부터 이렇게 치유인자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나와가지고 이제 발치와가 빨리 힐링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스클레로틱 체인지 때문에 막혀버리면 잘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느려지고 양도 적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소파를 통해서 열어주자 아마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레시 브리딩을 유도하는 것이 나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톡시피케이션이죠. 테트라사이클린을 식염수 1대3 정도로 섞어가지고 한 3에서 5분 정도 소킹을 해주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뭐 논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이 액티브한 경우에는 수술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요즘에 이제 테트라사이클린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독시사이클린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킹을 한 3에서 5분 정도 발치와에 감염이 있다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프티슈 매니지먼트인데요. 수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소프티슈 매니지먼트하고 발치와의 식립 위치하고 이 두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치해놓고 연조직을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줄 것이냐,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어느 위치에 심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카테고리의 수술의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조직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임플란트가 이제 이렇게 원 스테이지로 힐링 어버트먼트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에 발치와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힐링 어버트먼트를 쓰거나 아니면 콜라 테이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아니면 뭐 CTG를 해서 이렇게 블러드 클럿을 홀딩해주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원 스테이지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여기를 당겨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하시지 마시고 봉그라프트를 밑에 하고 콜라 테이블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홀딩하는 슈처를 해주고 이 상태로 한 2, 3주 정도 잘 유지가 되면 연조직이 잘 이렇게 생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칼라가 발표한 바이오콜 테크닉을 이렇게 발치 즉시에 좀 응용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이제 연조직의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책에서 이정삼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발췌한 건데, 이제 요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즈 힐링을, 레진을 갖다가 힐링 어버트먼트 이렇게 에딩을 해서 이렇게 맞춰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바투 맞추면 혹시 여기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갭을 주는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 스테이지로 가는 경우에, 다시 말해서 이제 발치와에서 임플란트의 고정이 좀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덮어야 된다면 대략 이런 정도를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콜라 테이프를 이용해서 거기를 덮어서 보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CTG, 온네이 타입으로 아니면 이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GBR을 했을 때 아마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GBR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콜라 테이블 갖다가 한 2장 정도를 갖다가 깔아서 이렇게 홀딩 슈처를 해주고 기다리자라는 것이죠. 다른 케이스를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홀딩 슈처를 해주고 콜라 테이블을 깔게 되면 대략 한 달 정도 지나면 이런 형태의 힐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시는 것들이 발치와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이오콜 테크닉을 이용한 이런 개방창의 힐링들이 근거가 무엇이냐를 좀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많이 드리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은 이제 김대용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발치를 그대로 한 내용입니다. 꼭 밀폐가 돼야 되느냐 이거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논문에서 노 프라이머리 온드 클로즈에 대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표현을 참 잘하셨는데 중요한 건 연조직의 밀폐나 고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혈병이 잘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유착이 오픈을 시켜 놓더라도 개방창으로 힐링을 하더라도 골유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임플란트의 러프 서피스가 혈병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안정을 시키고 또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연조직이 덮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장 힐링이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바니의 논문을 살펴봐도 사백성 발치와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가만히 놔뒀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고형성과 연조직 재생이 모두 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그 다음에 개방장에 의한 힐링으로 수루 부종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뮤코진지발 정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장 힐링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의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논문들이 개방성 힐링에 대해서 언급하고 좋은 결과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바이오콜 테크닉을 조금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스클라가 1999년에 발표했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바이오콜 테크닉은 발치와 보존술의 이제 적응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이제 발치 즉시 식립을 하면서 이제 그 원용을 해서 쓰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심고 봉그раф트를 하고 나서요. 그 위에다가 콜라 플러그나 뭐 콜라 테이프를 갖다가 덮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스테이 슈처를 해줍니다. 여기는 슈처가 빠졌는데 스테이 슈처를 해주게 되고요. 매트릭스 슈처나 아니면 인터럽티드 슈처 같은 걸 해주고 그 위에 이제 티슈 시멘트를 넣고 오베이트 파닉으로 눌려줘라. 요것이 이제 그 바이오콜 테크닉의 그 발치 즉시 식립 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개방창으로 놔두더라도 힐링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티슈 시멘트라든지 오베이트 파닉을 눌려주는 부분들은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신 것이 이제 원스테이지, 투스테이지 수술이고요. 원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봉그раф트를 하고 윗부분에 있는 봉그раф트는 제거해내고 그 다음에 그 힐링을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여기와 같이 콜라 플러그나 콜라 테이프 같은 걸 집어넣고 이제 슈처를 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이제 바이오콜 테크닉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조직 그 매니지먼트에 계속 연결해서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떻게 낫느냐를 이제 그 날짜별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어드밴스된 그 수술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환자가 이렇게 왔어요. 여기 그 바깥 쪽에 있는 그 루트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 이제 여기를 발치 즉시 식립을 하려고는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 이걸 발치하고 나서 여기 연조직을 당겨서 덮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딜레이 탑으로 가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개방창으로 이렇게 발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되어 있었죠. 술전에 그 바칼 쪽에 그 본들이 루트 쪽에 본들이 다 녹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라탈 쪽을 이용을 해서 식립을 하게 되고요. 바칼 쪽은 힐링을 시키는 오픈 운드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콜라 테이프를 갖다가 두 층 정도를 까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떨어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층 정도를 깔고 홀딩 슈처를 하게 됩니다. 홀딩 슈처도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뭐 오늘은 일단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홀딩 슈처를 하는 것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바깥 쪽에는 봉그раф트를 하고 덮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힐링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감염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첫날 이제 이런 정도의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일 정도 지났을 때 연조직이 상피가 조금씩 더 자라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되었을 때 스티치 아웃을 했고요. 보면 이제 상피들이 조금씩 더 자라 들어오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보면
이제 그 연조직들이 많이 자라 들어오고 일부 노출되어 있는 그 바이오스라든지 이런 머티리얼들이 상피하고 이렇게 퓨전되는 그런 양상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죠. 그 여기에서 혹시 감염의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옛날에 닥터 타나하고 왔을 때 이런 것들이 감염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돼서 감염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거의 이제 창상이 덮이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한 3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여기서부터 와야 되니까 그 옮겨오는 거리가 더 커서 시간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에 비례해서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달 정도 지났을 때 거의 이제 연조직이 이렇게 안정화되어 가고요. 여기서 이제 몇 달 더 기다리면 조금 더 이렇게 안정된 연조직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진지바 리세션이 있었고 루트까지 노출이 되어 있었지만 개방성 힐링으로 이렇게 힐링이 된 과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조직 그 매니지먼트의 또 한 가지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GBR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바칼 플레이트가 많이 녹아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뭐 해야 되는 경우라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자라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그 발치 즉시 식립을 하는 경우에 오픈 멤브레인을 써라, 테크닉을 써라. 왜냐? 대략 한 50% 정도에서 그 발치 즉시에서 덮어 놓으니까 프라이머리 클로즈니까 벌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발치와의 프라이머리 클로즈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개인적인 경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난서머지드 GBR 방법을 써서 발치 즉시에서는 그 GBR을 할 때 이제 소프트 티슈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케이스를 좀 살펴보면 발치를 하고 나서요. 열어보니까 그 바깥 플레이트의 디선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술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선시가 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니까 여기에 디선시가 많이 생겨서 여기에 본 컨테이닝 디펙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치 즉시이긴 하지만 그 GBR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BR을 하고 여기를 다 당겨서 붙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그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괜찮다면 이와 같은 난서머지드 GBR 형태로 소프트티슈 매니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수루 7일 정도 지나니까 이런 정도의 힐링이 일어났고요. 13일쯤 되니까 약간의 디선시가 있긴 하지만 뭐 일단 지켜볼만 하고요. 1개월 4일 정도 되니까 조금 더 그렇지만 더 심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힐링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보철물들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도 본 레벨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GBR을 발치 즉시 식립에서 하시게 되면 난서머지드 GBR 형태로 가시는 게 그 발치하고 벌어지는 것들을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좀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가 약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진다 이런 것들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본그라프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머신드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 노 트리트먼트를 하는 갭의 크기가 0.5였고요. 트리트먼트로 넘어오면서 아마 이게 RBM 같은데 한 1.5, 또 요즘 같은 SLA 시대에는 한 2.0까지가 이제 노 트리트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갭 필링 머티리얼은 뭐 여러 가지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뭐 각자의 취향에 따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발치화가 나중에 흡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발치화의 흡수를 막아준다는 관점에서는 흡수가 느리게 되는 본들이 추천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노그라프트라든지 아니면 그 HA라든지 아니면 그 HA와 TCP를 섞은 그 바이페이직 본 그라프트 머티리얼들, MBCP 뭐 옛날에 그런 것들이 나왔었죠. 이제 그런 류의 흡수가 느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이 임플란트 주변의 BIC 컨택, 다시 말해서 임플란트 주변의 본 생성을 더 촉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발치화가 흡수가 되는 것들을 좀 저항한다는 의미에서는 흡수가 느리게 되는 본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립 위치와 식립 깊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소프트 이슈 매니지먼트와 함께 발치 즉시 식립 수술에 있어서 테크니컬하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평적인 식립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발치와에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수평적인 식립 위치는 치아의 부위, 상악 전치 부냐 아니면 구치 부냐, 소구치냐, 그리고 바이오 타입, 그 다음에 열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고리식제가 뭘 쓰느냐, 또 임플란트 시스템이 인터널이냐 익스터널이냐, 뭐 러프 서피스냐, 머신드 서피스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여기를 심으세요 라고 딱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점핑 디스턴스를 무시하시고 보철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팔라탈이나 링구알 쪽으로 식립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그 점핑 디스턴스가 우리가 보통 2mm라고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식립을 하실 때 가능하면 2mm 내로 붙여야지, 뭐 그래서 본그라프트를 좀 안 해야지, 아이고 이게 너무 떨어지면은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야, 뭐 그래서 너무 바칼 플레이트하고 임플란트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식립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 이렇게 가까이 붙게 되면 거의 스레드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발치와의 흡수량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핑 디스턴스를 무시하시고 가능하면 링구알이나 팔라탈 쪽으로 식립을 많이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너무 그렇게 가서 막 그쪽으로 보철물이 튀어나올 정도로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링구알이나 팔라탈로 가시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악 전치부의 수평적 식립 위치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고 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발치와 그 협측골판에서 임플란트 사이의 상악 전치부에서는 2mm 정도가 띄워져야 된다고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아나리오가 2011년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 앞에서 제가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상악 전치의 전체적인 평균 흡수량이 3m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발치화가 이렇게 있으면 한 3mm가 기본적으로 흡수가 되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칼 플레이트의 두께가 평균적으로 이 사람이 브라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 평균적인 두께가 1mm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인들도 1m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m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칼 플레이트의 두께가 원래 1mm가 있으니까 전체 3mm에서 1mm를 빼면 한 2mm 정도가, 그러니까 바칼 플레이트에서 2mm 정도가 흡수가 되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2mm 정도를 바칼 플레이트에서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를 띄워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2mm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디멘전에 대해서 한 2mm 정도가 침범이 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한 3mm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악 전치부의 수술을 하실 때는 최소 2mm 이상의 그 호리존탈 갭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수평적인 식립 위치가 이제 바칼 플레이트가 이제 인택트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가능하면 팔라탈 쪽으로 식립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바칼 플레이트에 디스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 또 사실은 정답이 없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HDW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Horizontal Defect Width라고 하죠.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바칼 플레이트의 디선시의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협측 골판 10개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D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Horizontal Defect Depth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Gap Distance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HDW는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HDW는 나쁜 거다. 그리고 HDD는 좋은 거다. 그래서 얘는 가능하면 좀 크게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건 닥터 하야시 책에서 지금 복사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하지요. HDD는 가능하면 늘려주고 이 10개인 HDW는 줄여주는 방향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과를 보시면 이와 같이 10개가 있는 케이스에서 임플란트를 이런 식으로 식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아까 전 갭 디스턴스 HDD지 않습니까? 여기가 HDW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HDW가 더 크게 수술을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에 스레드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힐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임플란트를 좀 더 링구알로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와 같이 HDD가 크고 HDW가 작은 이런 형태의 수술을 하면 여기가 본 컨테이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HDD가 크게 수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힐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그 바칼 플레이트의 디선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개념에 맞춰서 수술을 하시면 그 발치 즉시에서 좋은 수술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핵심은 뭐냐? 셀프 컨테이닝 디펙, 임플란트 주변에서 셀프 컨테이닝 디펙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뭐 이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HDW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칼 플레이트의 디선시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메지알이고 여기가 디스탈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되시죠, 대략. 그리고 여기는 HDD가 되는 겁니다. 갭 디스턴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바칼이고 여기가 링구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 임플란트를 이제 이런 레벨로 식립을 해줬다. 링구알로 식립을 하기는 했지만 높이가 좀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보면 HDW가 큽니다. HDD는 작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을 담는다고 생각을 하면 물이 여기까지만 차고 내려와 버리겠죠. 근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조금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식립을 해준다면 HDW가 작아졌죠. 여기에 비해서. 그리고 HDD는 조금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물을 담는다고 생각을 하면 물이 찰랑찰랑 차 있겠죠. 넘치지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형태의 수술들을 해주시는 것들이 발치와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 바칼 플레이트 디선시가 그 V 쉐입을 많이 띱니다. V 쉐입이 한 7에서 80% 논문에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70에서 80% 정도에서 V 쉐입 형태가 그 디선시가 그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가능하면 HDW를 작게, HDD를 크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방법은 첫 번째로는 식립 깊이를 좀 깊게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앞에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그러면 V 쉐입이기 때문에 조금 깊어지면은 크기가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링구알 쪽에 식립을 하는 것이죠. 링구알 쪽으로 올수록 HDD는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깊게 그리고 최대한 링구알. 이거는 허용 가능한 범위라는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식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상황이 힘들면 직경이 좀 작은 임플란트를 이제 골라서 수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HDD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바칼 플레이트에 디선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HDW가 큰 경우에는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GBR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딜레이드 타입으로 가시거나. 그렇지 않고 HDD가 크게 우리가 수술을 해줄 수가 있다면 셀프 컨테이닝이 되면서 GBR을 하지 않고 봉그раф트 정도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야시가 2005년에 발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수평적인 식립 위치는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립 깊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심어야 되는지에서 발치와에서 굉장히 수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2mm 크레스트 에피칼로 2mm 크레스탈 레벨에 심어라 이런 말도 있고요. CJ에서 3mm 하방이다. 심지어는 여기 슈프라로 1, 2mm를 심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있죠. 정답이 없다는 뜻이겠죠, 결국은. 그래서 선생님들의 경험과 사실은 이제 그에 따른 결과가 만족스러우시다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카 플레이트가 인텍트 하다면 설적 크레스탈 본 기준으로 1, 2mm 하방 혹은 마지날 진지바에서 4mm 하방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힐링 사이트에서는 인접지 마지날 진지바에서 3mm 하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발치와에서는 자기 치아 진지바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4mm 하방을 추천합니다. 왜냐?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직적인 흡수량이 한 1mm 정도 발치와에서는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고려를 하면 한 4mm 하방 정도가 바칼 플레이트가 인텍트한 경우입니다. 상악 전치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측 간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선시가 있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하야시 룰에 따라서 식립을 하시는 것들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됐고요. 이제 3개 남았습니다. 많이들 지루하시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실 줄 아는데, 이게 또 방송광이라서 또 중간에 시기도 좀 애매하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결해서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수술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릴링 하는 방법입니다. 드릴링은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렌스 이니셜 드릴, 뾰족한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선택된 부위를 갖다가 2mm 정도 깊이 이렇게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살짝 건드리고 포인트만 잡고 나오시면 안 되고 코티글본을 뚫어서 2mm를 갖다가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발치와가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막 슬롭도 져 있고 막 편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니셜 스탑을 포인트를 갖다 만들어 주셔야지만 나중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린데만 바,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바 같은 이 몸통 쪽에도 날이 있는 그런 드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패스를 일단 만들어 줍니다. 링구알 쪽에서.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라탈 링구알로 식립을 해주시면, 드릴링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바라고 저희끼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린데만 바의 일종이죠. 이런 몸체가 이렇게 다 드릴인 그런 날이 있는 그런 드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치부 쪽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치부에서는 보통 구개측으로 식립을 하게 되겠죠. 링구알이나.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드릴링 포인트는 위에 상부에서부터 하방 3분의 2 지점이 드릴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너무 위쪽에 올라가면은 드릴이 미끄러지거나 힘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발치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의 이니셜 바도 없을 뿐더러 또 힘주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략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발치와 탑에서 한 3분의 2 지점이 이니셜 드릴링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포인트를 바칼 쪽으로 이니셜 드릴을 기울여서 15도에 30도 기울여서 거기를 빡 2mm 정도 확실하게 드릴링을 해주고,
그 이후에 구개측에서 린데만 바를 이용해서 패스를 확보하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순서에 따라 드릴링을 하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와 같이 상악전치부에서 팔라탈 쪽으로 그 이니셜 포인트를 잡을 때 바칼 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여기 있죠. 바칼 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그 포인트를 잡고 그 이후에 린데만 바를 이용을 해서 팔라탈 쪽에서 패스를 일단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일반적인 드릴링 형태로 넘어가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하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잡을 때는 15도에서 30도 정도 바칼 쪽으로 기울여서 이니셜 포인트를 잡고 그 이후에 링구알 쪽에 이렇게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드릴링을 해 나가시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상악 전치부에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수술 방법은 파필라 어웨이 팔라탈 인시전 앤드 플랩을 이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말인데요. 파필라에서 벗어나서 팔라탈 쪽으로 인시전을 줘서 플랩을 젖혀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인접지 라인 앵글에서 시작을 해서 그 파필라의 최상부에서 한 1mm 정도 팔라탈 쪽으로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파필라 탑을 갖다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않고 1mm 정도 구개척으로 와서 그 옆에 있는 그 반대측 인접치아의 라인까지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층 판막을 젖히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해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라탈 쪽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라탈에서 높이를 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보고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 설정이 유리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파필라의 탑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 치관 유두가 낮아지거나 하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전혀 안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전치부의 폭이 너무 좁거나 아니면은 여기 코 밑에 이렇게 꺼지는 함로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조금 더 팔라탈 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구개측에 있는 치조골을 조금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개측은 두껍고 살이 두껍기 때문에 약간 삭제를 하더라도 많이 녹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구개측에 이렇게 삭제를 할 때 열어놓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젖혀져 있는 플랩에서 CTG를 이용할 때 그 도너 사이트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열어놨으니까. 물론 뭐 아주 큰 양을 얻기는 좀 힘들겠지만 굉장히 편하게 CTG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이제 CTG를 한 경우에는 그쪽 설적 치연의 두께가 조금 얇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 단점이 있지만 수술에 대해 상악전치부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면 이 환자분이 치아가 서브룩세이션이 되면서 고정이 계속 모빌리티가 있어서 결국은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서브룩세이션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라탈 웨이 파필라 인시전을 파필라 웨이 팔라탈 인시전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팔라탈을 보면서 이렇게 드릴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갖다가 상악전치부에서 잡기도 좋고요. 팔라탈 쪽으로 조금 더 올 수도 있어서 이 갭을 충분히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이 팔라탈 플랩에서 CT를 떼서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 CT를 떼서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서 보여드린 그 바이오콜 테크닉에 의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 바칼 쪽에는 이런 식으로 인벨롭 포치드 플랩이라고 해서 별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그 페리스탈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죠. 대신에 좀 충분히 이렇게 가동성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넓게 열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뗀 CT를 일단 집어넣고 슈처를 해주면 연조직 이식술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비교적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직후라서 보철 직후라서 이렇게 파필라가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만은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보니까 이제 크리핑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환자분 초진 시의 사진입니다. 술전 사진이죠. 거의 뭐 술전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파필라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두께도 연조직 두께, 임플란트 주변에 이 연조직 두께는 굉장히 중요하죠. 임플란트의 그 모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두꺼운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CTG를 했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파필라들이 비교적 한 1년 6개월 지난 사진인데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수술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치부 쪽의 팁은, 이제 구치부 쪽의 핵심은 뭐냐면, 셉탈본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수술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셉탈본이 있으면 그 셉탈본의 양을 확인한 다음에 셉탈본에서도 센터에 씹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팔라탈이나 링구알 쪽에 식립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흡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악 구치부 같으면 셉탈본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에서 설축이나 아니면 중앙에서 약간 매지할 쪽으로 와서 설축으로 식립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하악 같은 경우에는 셉탈본에서 약간 링구알이나 아니면 매지할 쪽 루트와 셉탈본 사이 그런 부위들. 그러니까 매지할 쪽에 보통 루트들이 이렇게 디스탈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식립을 하기에는 좋은 그런 루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셉탈본 중앙이나 아니면 약간 매지할 쪽으로 구치부에서는 식립을 해주고 둘 다 링구알이나 팔라탈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결론이 되고요. 셉탈본이 없는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때는 하방에 있는 본에서만 유지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디케이션이 아니거나 아니면 좀 깊이 심으면서 하방 쪽에 있는 본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를 약하지만 얻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발치를 할 때는요, 결국은 핵심은 발치와의 바칼 플레이트가 프랙처가 일어나거나 손상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발치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좀 어려운 경우라면 15의 C 브레이드, 가는 브레이드, 그 다음에 페리오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치아의 PDL 스페이스 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말레팅을 해서 치아를 약간 서브룩세이션을 시킨 다음에 발치를 하면 조금 더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정 오돈텍토미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바코링구알에서 오돈텍토미를 해서 힘을 메지오 디스탈로 줘야 되겠죠. 이 반대로 해버리면 이쪽으로 부러뜨리다가 보면 바칼 플레이트가 부러져 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지오 디스탈, 바코링구알.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칼 플레이트가 잘 유지가 되도록 발치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좀 이야기를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임플란트의 형태는 발치 즉시에서는 사실은 스트레이트 타입이 좋습니다. 이게 끝이 뾰족하지 않고 직사각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치와에 딱 이렇게 인게이지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타입의 임플란트가 사실은 더 좋고요. 또 이게 스트레이트 타입이 식립 깊이가 이렇게 조정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쐐기형 타입보다는. 그래서 발치와에서는 식립 깊이를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형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게 이제 요즘에 시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테이프 타입을 쓰기는 하지만 나름 테이프 타입의 장점도 있습니다. 초기 고정이 비교적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악 정치부 같은 게 이렇게 많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끝이 뾰족하니까 그쪽을 뚫고 나갈 확률이 조금 적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약간의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고요. 표면 처리는 반드시 러프 서피스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요. 꼭 쓰셔야 되는 겁니다. SLA 서피스를.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다 혈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 러프 서피스가 혈병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반드시 러프 서피스 임플란트를 꼭 쓰셔야 되고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 파트의 마지막으로 발치의 보험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임플란트 하시고 약 처방을 갖다가 보험으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 임플란트가 있으니까 요즘에 많이들 하시겠네요. 발치 즉시를 하면 그 보험 적용이 안 되시는 분도 약 처방을 보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치가 보험이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발치는 보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환자 본인 부담금은 발치에 대한 거는 받아야 되고요. 마취도 청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서 난발치, 수술 발치 이런 거 다 청구 가능합니다. 바를 사용하면 바 청구도 가능합니다. 차트에 기입하시고요. 약 처방도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대신에 다음날 후처치는 청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임플란트 드레싱으로 간주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일반 발치하고 동일하게 발치 즉시 식립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 하시고 약을 보험으로 처방하는 짜릿함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 이론 파트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프로토콜을 잠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플랩리스 서저리를 하고 본그раф트를 하는 경우죠.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그런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벽성 골결손이나 협착에 열개가 있더라도 열개가 좁은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인터프록시말 본의 높이가 어느 정도 양쪽 다 잘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열개가 좀 있더라도 플랩리스와 본그раф트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본 컨테이닝 디펙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2 같은 경우에는 플랩을 열어야 되고요. 대신에 GBR을 하지 않고 심플 본그раф트만 하는 것이죠. 골 결손은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임플란트 주변에 식립 위치와 이런 것들을 잘 맞추게 되면 셀프 컨테이닝 디펙을 만들 수가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인접한 인터프록시말 본 중에 하나 정도가 이렇게 녹아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 한쪽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플랩을 열고 셀프 컨테이닝 디펙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린 GBR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4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딜레이드 타입을 가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면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부가적으로 이제 심리적인 수술이 요구되는 연조직 이식술이 포함되는 그런 경우를 클래스 5라고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런 프로토콜 하에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파트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들 잠깐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는 게 낫겠죠. 예. 방송 보시면서 지루하시면 뭐 화장실도 가시고 냉장고에서 뭐 이런 과일이나 이런 것도 좀 꺼내 드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게 안 돼가지고 몇 명 안 되시니까 또 어디 나가기도 애매하시고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케이스가 한 10케이스 되는데요. 베이직 케이스 3케이스하고 뒤에 약간 어드밴스 된 케이스들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케이스니까 좀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된 정례입니다. 베이직 케이스인데 왜 이게 안 됐냐는 거죠. 임플란트가, 발치 즉시가. 이 초진시에 이렇게 와서 루트 캐리어스도 좀 있고 해서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플랩을 열어봤는데 이제 디선시도 좀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은 뭐 제가 오프라인 때는 이따구로 수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시다시피 식립 깊이도 되게 얕고요. 그 다음에 바칼 플레이트에 가깝게 식립이 됐죠. 쉽게 말해서 별 생각 없이 수술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본그раф트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철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케라틴 진지바가 조금 있었는데 결국은 흡수가 일어나니까 다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케라틴 진지바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보철 직후에는 이렇게 보였는데 이게 조짐이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2년 이상 지나니까 한 3스레드, 4스레드까지 노출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술전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케라티나이즈 진지바도 있었는데 이렇게 거의 없어져 버린, 본이 녹아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기일전을 해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루트 캐리어스가 있고 이 스켈롭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여기는 루트 캐리어스가 있었는데 여기는 비교적 괜찮아서 여기는 그냥 그 일반 컨벤셔널 보철로 덮어 씌우고 이거는 이제 발치 즉시 식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그 열개가 꽤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드릴링을 최대한 링구알 쪽에 붙여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립 깊이를 조금 깊게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HDW가 되고요. HDD가 크게, 이렇게 앞에서 보신 케이스하고 비슷하게 저도 흉내를 내서 수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힐링이 일어나면서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두 개가 아까 전에 연조직이 높이가 같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링구알로 치우쳐지니까 크리핑이 일어나면서 본들이 여기 차면서 소프티슈도 같이 이렇게 차 올라오는, 그래서 얘들 둘이의 차이가 이렇게 생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CT상에서도 바칼 쪽에 비교적 본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게 술전이고 이게 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철을 뭐 환자분이 좀 늦게 오셔서 한 5개월 만에 올렸는데 여기가 이제 오늘 이번에 수술한 자리가 되겠죠. 진지바 형태가 더 비교적 예쁘게, 그리고 이 치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진지바가 많이 올라가 있죠. 특별한 거는 하진 않았죠.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만 잘 조절해서 여기에 본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8개월 좀 지났을 때 마찬가지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래 6년 5개월 정도 지난 사진입니다. 약간 꺼져 보이긴 하지만 켈티나이즈 진지바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CT를 찍어봤는데 본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바칼 쪽에. 6년 5개월 지났을 때 페리피칼 사진입니다. 비교적 본이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케이스를 막 그 프라이머리 클로즈하고 땡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복잡해지고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나 깊이를 잘 조절하시면 이런 케이스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술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루트 캐리어스에서 발치를 하게 됐는데요. 발치를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코링구알로 오돈텍토미를 하시고 메지오디스탈로 프랙처를 시켜서 발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발치아가 인텍트하게 나오죠.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진지바의 높이를 갖다가 정하는 것입니다. 진지바의 높이는 발치 즉시 식립의 플랫니스의 기준점은 진지바 탑입니다. 본이 기준이 아닙니다. 진지바 탑에서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계산하기도 좋고 수술하기도 좋습니다. 이 본은 잘 안 보이거든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링구알과 바칼 쪽의 진지바의 높이를 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잡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약간 매지할 쪽 이렇게 식립을 해주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바이오콜 테크닉에 의해서 홀딩 슈처만 해주고 콜라 테이블 넣고 이렇게 플랫니스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대략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힐링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4개월 후에 이렇게 최종적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뮤코진지발 정션이나 케라티드 진지바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환자분이 뭐 그 틱바이오 타입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유지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이 건드리지 않고 플랩니스로 수술을 하면 뮤코진지발 정션도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술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이 2년 이상 지났는데도 잘 유지가 되는 것이죠. 본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년 지났을 때도 CT상으로 괜찮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바칼 플레이트가 인텍트한 케이스 위주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어드밴스된 케이스들을 좀 보면 이제 상악 전치부에서 페리오가 안 좋아서 이렇게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인터프록시말 상악 전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터프록시말 본이 양쪽에 다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조금 약하긴 하지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녹아 있는데 닥터 칸의 논문을 잠깐 살펴보면 세 가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싱글 임플란트에서 인터프록시말 파필라 레벨은 결국은 임플란트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자연 치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때 그 발치와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인접 치아를 포함한 인터프록시말 본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이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거보다는 깊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상악 전치에서 그 임플란트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경우에 그 진지바 높이를 갖다가 보니까 대략 한 5에서 7m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3mm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실제로 퍼포먼스를 잘하고 있는 전지부 임플란트를 보니까 한 5에서 7mm 정도의 연조직 높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깊이 심는 것들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 스테이지 임플란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옆에 있는 치아들에 비해서 약간 에피칼로 파필라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랩리스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파필라가 약간씩은 꺼진다라는 것들은 미리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꼭 하시는 것들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수술을 했고 이렇게 플랩리스 수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깊이로 식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철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크리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물론 템포라리를 사용을 해서 미리 모양을 잘 만들고 하면 참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싱글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8개월 좀 지났을 때 이제 점점 크리핑이 일어나고 있고요. 연조직도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전에 비해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 사이트 수술한 부위에서는 약간의 파필라가 이렇게 그 에피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현상은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두께도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이분은 이제 그 띡바이오 타입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2년 10개월 지났을 때 CT를 찍어보니까 바깥쪽의 본들도 발코니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3년 정도 지났을 때도 주변의 본들이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팔라탈 쪽에 그 인시전을 조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요. 이와 같이 여기는 발치 즉시로 식립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컨벤셔널한 그 수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드 타입의 수술이 되겠네요. 딜레이드 타입의 수술을 하게 되고 여기는 발치 즉시로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나니까 이게 HDW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HDW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DD가 이렇게 양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HDW가 더 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셀프 컨테이닝 디펙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와 같이 멤브레인을 써서 GBR을 그 난서버지드 GBR 형태로 해줬고요. 여기는 그 팔라탈 인시전을 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CT를 취득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CTG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필라 어웨이 팔라탈 인시전 플랩을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상악전 지부에서의 임플란트 식립 위치는 인접치에 그 인설젤 팁을 연결한 아치보다 팔라탈 쪽으로 와야 되겠죠.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앞에서 보여드린 인벨롭 포치드 플랩과 여기서 띈 CT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난컨테이닝 디펙이기 때문에 난서버니드 GBR 형태로 이렇게 수술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 케이스는 여기는 그냥 그림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발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힐링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제가 잘못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K9 쪽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본그라프트도 하고 뭐 본도 넓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식립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신 케이스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와 같이 페리오에서 발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칼 플레이트가 많이 녹아 있죠. 이런 경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조금 낮긴 합니다. 21번 같은 경우에 바칼 플레이트가 조금씩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진지방의 높이를 재고 난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플랜디스로 수술을 하게 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칼 HDD를 갖다가 길게 가고 이 HDW를 갖다가 작게 가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식립 깊이가 조금 더 깊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식립이 됐고요. 바칼 쪽에 발코니들이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철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이런 정도의 보철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K9인데 여기는 발치를 하고 기다렸다가 뭐 본 익스펜전도 하고 하면서 수술을 했고, 여기는 이제 발치 즉시로 식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여기도 똑같은 크리핑 현상들이 생긴 것이죠. 높이는 거의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발치 즉시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케이스는 이제 구치부 쪽인데, 이 팔라탈 쪽이 이렇게 다, 팔라탈이나 바칼 쪽이 다 이렇게 망가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환자분이 사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크시고 하셔가지고 이걸 딜레이드 타입으로 갈까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럼 일단 발치 즉시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바칼, 팔라탈 쪽이 다 녹아있고 septum만 좀 남아있죠. 다행히 septum이 괜찮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7번 자리는 컨벤셔널한 그 수술을 했고요. 여기는 septum 쪽을 이렇게 팔라탈 쪽에서 길이를 HDD를 길게, 여기도 깊이를 조금 깊게 가서 HDW를 작게, 이런 식으로 깊이를 깊게 가고요. 그 다음에 HDW를 작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깊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지요. 사실은 이게 저 초창기 때 했는 수술이라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 좀 궁금했고, 또 약간 두렵기도 했고요. 이제 이렇게 힐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대략 이런 정도의 힐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루 한 5개월쯤 지나서 이렇게 보철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 초진 사진이죠. 이렇게 이게 약간 염증 때문에 부어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본들이 다 녹아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본이 많이 꺼졌죠. 꺼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게 보철 직후에 이게 그 발치 즉시로 한 거고, 이게 이제 컨벤셔널 수술을 한 겁니다. 컨벤셔널 수술이 오히려 조금 얕게 식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CT를 보시면 바칼, 팔라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대략 한 3년 정도 됐을 때 사진입니다. 본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죠, 비교적. 많이 녹는다는 양상은 없고요. 그 다음에 4년 정도 되었을 때 사진입니다. 임상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연조직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단단해지죠. 케라티나이즈화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4년 정도 지났을 때 페리피컬 사진으로 주변의 본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팔라탈 쪽이 26번 같은 경우에 조금 높기는 했지만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27번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5년 4개월 지났을 때 임상 사진입니다. 연조직은 좀 더 치밀해지는데 이쪽은 조금씩은 더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T상으로 봐도 주변의 본들은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7년 정도 지금 7년, 8년 정도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7년 7개월 되었음에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엑스레이 상에서도 본이 많이 높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괜찮은 결과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케이스는 소구치 케이스인데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요 케이스는 지나가도록 하고요. 이제 세 케이스만 더 보시면 되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치 즉시의 그 상악동 고리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잘 하지는 않죠. 발치 즉시를 하면서 상악동 고리식수까지 할 일은 많지는 않은데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시면 환자분이 루트 키레스가 생겨서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치를 했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이게 거의 그 플로팅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를 사실은 강력하게 원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7번 굳이 이렇게 본이 안 좋은데 하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본인이 일단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드릴링을 그러니까 이 발치와의 끝부분에서 그 드릴링을 통해서 거기에서 스타빌리티를 얻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각적으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살짝 뚫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오스테오톰으로 살짝 쳐서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간 깊게 그리고 약간 팔라탈 쪽으로 이렇게 식립을 해서 플랩니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깊게 그 다음에 많이 띄우는 HDD를 크게 하는 그런 수술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이너스 그라프트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상악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베이잘면의 형태가 컨벡스한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스테오톰으로 치게 되면은 컨벡스하니까 터져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치와의 그 사이너스의 형태가 스트레이트하거나 컨케이브한 경우에는 비교적 사이너스 그라프트 하기가 용이하지만 이렇게 비스듬한 경우나 컨벡스한 경우는 굉장히 사이너스 그라프트 하기가 까다롭죠. 그 크리스탈 어프로치 하기가. 그래서 이때는 컨벡스한 경우에는 많은 양을 올리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발치와의 깊이가 어차피 있으니까 한 1, 2mm 정도, 한 2, 3mm 정도만 올린다는 그런 기분으로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살짝씩만 올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딜레이드 해서 가실 수 있으면 그래서 컨벡스한 본이 좀 내려와서 이제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식립이 되었고요. 사이너스 그라프트가 힐링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서 최종 보철을 완성을 했고요. 9개월째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CT상을 보면 6개월 지나니까 CT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발치와 주변에서 임플란트를 잘 잡아주고 있고 그라프트한 것들도 비교적 이 정도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째의 사진입니다. 이제 연조직들이 조금 더 치밀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6개월째 사진이고 1년 6개월 사진입니다. 크게 변화 없이 사이너스 그라프트한 것들이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있죠. 뭐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CT상으로도 2년 지났을 때까지 비교적 본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너스 그라프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플란트 주변에 그 발치와에서 힐링들이 잘 일어났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치 스플리팅에 대해서 발치와의 리치 스플리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환자분이 오셨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특히 같은 경우에 그 치아가 이렇게 박하알 쪽으로 라비오 버전이 많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가 열개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자분들 같으면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보면 이게 술전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박하알 쪽으로 치아가 많이 치우치면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열개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 치아가 교정을 통해서 링구알로 당겨지면 여기에 본이 다시 생기면서 크리핑이 되겠죠. 그래서 열어보면 이렇게 그 박하알 쪽에 열개가 생겨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에 이제 라비오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개가 생겨 있고 여기에 이제 4.0을 심으려고 하면 결국은 열개의 부위가 좀 크기 때문에 HDW가 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딜레이로 가시거나 아니면 GBR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GBR을 좀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게 이제
어차피 이쪽을 약간 스플리팅을 하면서 같이 리치 스플리팅을 해줘서 HDD의 길이를 조금 늘려주는 그런 치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리치 스플리팅을 할 때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피에조가 상당히 피에조 머티리얼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발치와 스플리팅을 할 때는 일반적인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런 피에조 토르라고 하죠. 매거진에서 나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쓰고 있는데 리치 스플리팅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원래 여기가 좁아서 리치 스플리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연장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리치 스플리팅을 하실 때는 한쪽을 먼저 임플란트까지 다 식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을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을 먼저 열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이렇게 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앞쪽에 뭔가를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죠. 그러니까 두 개를 따로따로 동시에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플리팅까지만 같이 해놓고 한쪽을 먼저 임플란트 식립까지 해놓고 아니면 임플란트를 적당히 심어놓은 상태로 다음 쪽으로 같이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식립을 하고 여기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드릴링을 하고 그럼 여기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HDD가 굉장히 넓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넓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셀프 컨테이닝 디팩을 만들어주고 번그раф트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철을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20일, 1개월 22일까지 현재 여기까지 팔로우업이 되어 있는데 비교적 잘 아물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GBR을 했었어야 될 케이스인데 그 GBR을 하지 않고 보시다시피 1개월 22일이 지났는데 바깥쪽의 본이 충분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봐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풀마우스 케이스인데요. 환자분이 이런 상태로 오셨고요. 페리오가 전부 안 좋으셔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기를 원하셨고 또 저도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치를 하고 통법대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10번대, 여기는 20번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치부. 요즘에는 이제 그 풀마우스 같으면 그 알트 게이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하죠. 근데 이제 이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그 간격이라든지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발치 즉시는 자기 치아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풀마우스를 갈 때도 유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식립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풀마우스 발치에서는 발치 후에 치아가 다 없으니까 흡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치아가 남아서 저항을 해주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링구알이나 팔라탈 쪽으로 치우치는 개념으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갭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리식재 또한 그 잘 흡수가 되지 않는 뭐 제노그раф트라든지 HA라든지 뭐 MBCP, 그러니까 HA와 TCP를 섞은 그런 계통들의 고리식재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식립이 됐고요. 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케이스를 넣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쭉쭉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템포라리를 뭐 만들어줬습니다. 템포라리는 굉장히 허접합니다. 그래서 템포라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템포라리가 어느 정도 2달 정도 사용을 해서 뭐 TMJ라든지 교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정이 되면 이게 이제 PR 임프레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 원바디 템포라리를 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조회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PR 임프레션을 그때는 사용을 해서
최종적인 보철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수로 한 1년 4개월 동안 후에도 비교적 임플란트들을 전부 이제 팔라탈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서 식립을 했기 때문에 본의 흡수가 많지 않고 그냥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한 2년 7개월 지난 사진입니다. 면조직들도 잘 유지가 되고, 그래서 뭐 캐나인 가이던스, 좌측에도 캐나인 가이던스, 뭐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스마일 사진이고요. 그 레스팅 때도 치아가 살짝, 저는 레스팅 때 한 1mm에서 한 3mm 사이가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오클루잘 플랜도 그 인터퍼필라 플랜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맞춰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4년 정도 지났는데, 비교적 그 본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풀마우스 케이스에서 그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좋지 않으면 그 조기에 이렇게 흡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마우스 케이스의 발치 즉시를 하실 때는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수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다 마무리됐고요. 테이크홈 메시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피곤들 해 보이시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전반적인 오버롤 뷰에서는 적절한 원칙이 잘 지켜지면 환자 친화적이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안전한 술식이다 이렇게 발치 즉시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치유 과정에서 기억하실 거는 초기 혈병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 3주 정도 내외가 되면 상피가 덮이게 된다. 그리고 한 2달 정도 되면 발치와의 초기 치유가 완성이 된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치와의 흡수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흡수가 수직적인 흡수보다 훨씬 더 크고 대략 한 1년에 한 50% 정도의 협설폭의 감소를 보인다라는 게 논문들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수평적인 흡수는 고리식으로 감소를 시킬 수 있지만 수직적인 감소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리식을 하게 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응증의 용어 정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술적인 고려사항에서는 발치와의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철저하게 감염원을 제거하고 혈병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상악 전치부에 수술을 하실 때는 어쨌든 파필라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수술들, 파필라 어웨이 팔라탈 인시전 플랩을 이용하시면 좀 더 이렇게 상악 전치부에서 용이한 수술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식립 위치와 깊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점핑 디스턴스를 무시하시면서 HDD를 늘려주는 그리고 HDW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식립 깊이를 조금 깊게 그리고 가능하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팔라탈이나 링구알 쪽으로 식립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발치와에서는 발치 즉시에서 발치는 보험이 되고 그다음에 약 처방까지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